1996년에 영국 정부 과학 고문 겸 기술청장 로버트 메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영국 과학자에게 이그노벨상을 수여하지 말 것 그리고 영국 과학자는 이그노벨상을 받게 되면 거부할 것, 이것을 주장합니다. 갑자기? 영국에서? 네. 그러니까 싫다는 거야. 받지 마라, 영국. 근데 이분도 사실은 이그노벨상 받을 만한 요소가 좀 있어요. 이상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아, 찔렸어. 자기 받을까봐. 자기 받을까봐 그런 거야, 내가 봤을 때.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는 이그노벨상입니다. 이그노벨상. 노벨상을 패러디해서 만들어진 상이고요. 1991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유머 잡지 기발한 연구 연감이라는 것에서 제정이 돼서 현재까지 계속 주고 있는 상이고, 이게 기발한 연구 연감이 이제 줄여서 AIR이라고 해요. AIR. 근데 이 기발한 연구 연감의 목표가 일단 웃겨라. 그 다음에 그리고 생각하게 해라. 이게 이제 AIR, 기발한 연구 연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그노벨상의 목표랑 좀 다 있죠. 일단 재밌어야 된다. 재밌고 나면 그 다음에 생각하게 만들어라. 수상하면 상금 나오나요? 상금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게 이그노벨상이 막 신기하고 재밌고 엉뚱하고 막 이런 네. 재밌는 연구들을 모은 거잖아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뭐 머리를 탁 치게 하는 뭐 이렇게 재밌는 거를 이제 상을 주는 건데, 그쵸. 포인트는 그 접근 방법이 일단 뭐 말장난이든 어떠든 논리적으로는 접근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가진 않죠. 이게 지금 너무 좋은 질문인데, 그게 사실 이그노벨상 핵심이에요. 굉장히 진지한 연구입니다, 전부 다. 물론 이제 그게 지금은 완전 진지한 연구고, 과거에는 약간 풍자나 그런 블랙 코미디 같은 상을 주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되게 진지한 연구고, 그 과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려고 1991년에 이제 만든 상이고요. 그리고 다윈상이라고 또 있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또 할 거예요. 네. 왜냐면은 일단은 이그노벨상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웃긴 바보 같은 연구, 그 다음에 바보 같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멋있어. 바보 두 같지만 가지. 멋있어. 그쵸.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런 것도 있어요. 두 연구가 상충하면 그냥 둘 다 줍니다. 예를 들어서 침착맨이 수염을 길러야 하는 이유에 대한 논문이 나왔어. 근데 웃긴 게 깎아야 되는 논문. 다른 나라에 침착맨이 수염을 깎아야 되는 이유에 대한 논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둘을 공동 수상해줘요. 웃기잖아. 그래서 그냥 둘이 상충되는 연구에 대해서는 그냥 둘 다 줘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실제로 있어요. 만난 경우가. 네, 만난 경우도 제가 오늘 예시로 갖고 왔고요. 근데 이제 이 다윈상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다윈상은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화를 하다가 갑자기 점점 떨어지는 거죠. 떨어져 버리네. 네, 이거는 멍청한 짓을 하다가 어이없게 사망하거나 생식 능력을 상실한 자들에게 주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전자를 안 물려줘도 되니까 네, 그쵸.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화생물학의 시초가 이제 찰스 다윈이다 보니까, 당신이 이런 멍청한 짓을 유전자를 멈춰줘서 우리 인류에 도움이 됐다. 약간 비꼬는 상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찰스 다윈의 이름을 땄고, 이게 진화학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하다라는 상인 건데, 요게 이제 그 미국인 기자 웬디 노스컷이라는 분이 인간의 멍청함을 상을 주자라는 식으로 만든 상인데, 1985년에 이거는 사실 유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1994년부터 상을 주게 됐고, 원래는 생식 능력을 잃었을 때 상을 주는 것도 맞는데 고소 우려가 좀 있어가지고 그냥 사망한 사람한테 많이 준다고 해요. 네. 죽으면 고소를 안 하니까. 항의를 못 하니까. 네, 그래갖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냉소가 깔려 있는 상이네요. 이게 좀 웃음에도 종류가 있는데. 맞아. 비웃음이 깔려 있고.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의 상이죠. 그래서 하나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2000년에 다윈상을 수상한 분이 이라크의 테러리스트 카일 라나젯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뭘로 받았냐면은 폭탄 우편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폭탄을 만들어서 이 받은 수신인이 여는 순간 폭발하게 만들어서 이제 테러를 저지르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폭탄 우편을 만들었는데 우표를 덜 붙여가지고 반송이 됩니다. 그러면은 반송됐으면 폭탄 우편이라는 거를 본인이 알 텐데. 알 텐데 바빴나 보다. 또 그걸 열어보다가 반송 우편에 죽었어요. 바빴나 봐. 나도 까먹을 때 많거든. 그래서 자신이 처음으로 만든 폭탄 우편이었고, 자신이 만든 폭탄 우편의 최초의 유일한 희생자가 본인이 된 거죠. 또 이런 악한 이런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맞아요. 또 기준이 좀 이런 게 있다. 더 추가적으로.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굉장히 자업자득이다. 네, 자업자득이다. 나빴다. 오히려 잘됐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다윈상이 약간 권위 있는 상도 아니다 보니까 뭐 이거를 막 비난할 수도 없고,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개념이라서. 근데 이제 이게 안전사고에 대한 것도 많고 고인 비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비판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찰스 다윈의 어떤 진화생물학적인 관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만든 상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약간 찰스 다윈의 이름을 약간 오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라는 거는 우수한 유전자만 남긴다는 게 아니에요.
진화는 그냥 그 변화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생활에 적응하는 거지. 그쵸. 환경에 그 적응하는 환경에 거죠. 적응한 거. 그러니까 찰스 다윈의 이름이 들어간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죠.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실제로 진지한 연구에 수여를 하는 이그 노벨상과는 완전 다르다. 그래서 이그 노벨상 같은 경우에 반복할 수 없거나 반복해서는 안 되는 연구에 수여를 해요. 이 일은 또 해서는 안 된다. 또 할 수도 없다. 그런 연구에 이제 주로 수여를 하고요. 매년 가을에 진짜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기 1, 2주 전에 하버드 대학의 샌더스 극장에서 시상식을 하고요. 약간 전야제 같은 느낌으로 즐기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게 여기 진짜 노벨상 수상자가 다수가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장난으로 시작했을 수 있는데 굉장히 좀 권위 있는 상이 돼버렸다. 약간 침투브 어워즈랑도 비슷한 느낌이 좀 있어요. 어떤데요? 일단은 재미로 주려고 했다가 권위가 생겨가지고 침투브 어워즈에서 정말 그런 걸 느끼는 사람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궤도도 그렇고. 그 인스타그램에다 해놨잖아요. 아, 그럼요. 정말 위대한 분들, 정말 다양한 분야의 훌륭한 분들이 많이 받으시고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는 권위가 생겼다. 그리고 요게 이제 불명예스러운이라는 영어 단어 이그노블과 노벨상의 노벨, 이걸 합성한 단어입니다. 이그노벨. 네, 그래서 시상 부문은 되게 유동적이에요. 기본적으로 물리학, 화학, 의학, 문학, 평화, 경제학 뭐 이렇게 봤는데 여기에 생물학이 추가돼서 7개 부문을 주로 주는데 생물학상이 재밌는 게 되게 많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부문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분야가 되게 열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 사진은 뭐냐면은 이그노벨 의학상을 받은 분이세요. 아, 수상자예요? 네, 수상자인데 저분이 뭘 하는 거냐면은 이그노벨상 시상식에 이벤트성으로 저렇게 약간 공연이 있습니다. 미니 오페라 같은 게 있어요. 그때 이제 약간의 오페라를 지금 하시는 건데 저게 어떤 연구를 하셔서 받으셨냐면 심장 이식을 한 쥐에게 오페라를 들려줬더니 모차르트 클래식을 들려준 쥐보다 거부 반응이 적어서 생존 기간이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일본 연구팀이 지금 나와서 심장을 들고 오페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쥐가 쥐들이 오페라 부르면서 좋아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논문으로 발표됐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물론 이제 예외 상황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논문으로 발표된 업적 중에 재밌거나 엉뚱한 연구에다 준다 상을. 근데 비꼬기 위해 상도 주기도 한다. 그래서 최초에는 1991년 MIT 박물관에 350명이 모인 가운데 상을 줬습니다. 근데 이게 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MIT에서 점점 넓은 공간으로 이동을 했어요. 근데 1994년에 MIT에서 이 행사가 너무 우스꽝스럽다고 느끼니까 시상식에 불만을 가지고 이제 좀 막아요. 학교 측에서? 학교 측에서. 그러니까 뭐야? 그러면 우리 MIT에서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 샌더스 극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뒤로는 이제 계속 이제 하버드 대학교 샌더스 극장에서 이제 시상식을 하고 여기에 MIT와 하버드 대학의 교수와 학생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후원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온도가 아예 다르네. 네, 그쵸. 그래서 요게 뭐냐면은 계속 하버드에서 하다가 2019년까지 하다가 2020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못해요. 그래갖고 2020년, 2021년, 22년, 23년을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올해 정말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리는데 다시 MIT로 돌아왔죠. 그리고 이제 수상자 어떻게 선정하느냐? 보통은 이제 뭐 추천을 받거나 인정을 받아 수상을 하는데 이그노벨상은 자기 추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한 상이 아닌 게 매년 9,000건 이상의 추천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경쟁률이 높고요. 그리고 수상자를 결정을 하는 게 이제 노벨상처럼 이그노벨 위원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그노벨 위원회는 이제 이그노벨상을 만든 마크 에이브럼스, 이분이 이걸 만든 분이에요. 그분이랑 편집진,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과학자들, 뭐 기자들, 정말 세계적인 석학들, 막 이런 각국의 인물들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막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추천을 막 받아가지고 그냥 대충 나온 다음에 근데 자기를 추천해서 받은 분은 거의 없었어요. 자기 추천으로 받은 분은 딱 지금까지 한 팀. 있긴 있어. 네, 거머리의 식욕을 연구한 노르웨이 연구팀이 자추로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한 것 같다. 네, 근데 자추는 되게 드물어요. 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적어요. 그래서 추천을 한 다음에 1차 협의로 걸러내고 마지막에는 길거리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거 어때요? 괜찮은데요? 그럼 받는 거야.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종 투표를 길거리 사람한테 받는다라는 거 이게 전통입니다. 역대 수상자 중에 한국 사람도 있나요 하셨는데 그거를 제가 반드시 넣어야겠죠. 한국 사람들은 일단 다 나올 거예요. 우리는 몰랐네. 네. 받으신 분이 계신데.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이그노벨상 위원회가 제일 싫어하는 게 시간 낭비하는 거. 그래서 이제 도입된 시스템이 바로 스위티푸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수상 소감을 발표할 때 수상이 길어지잖아요, 소감이. 그러면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늘어지니까 이거를 막는 역할을 스위티푸가 합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나와서 지루해요, 그만하세요, 지루해요, 그만하세요 계속 말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수상하시는 분이 더 이상 못하잖아.
근데 이제 나는 더 말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약간 뇌물을 준비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그노벨상 상금이 있습니다. 진짜 노벨상과 달리 이그노벨상은 어떤 규정된 액수의 상금은 없고 특별 상금이 있어요. 바로 요겁니다. 10조 달러. 짐바브웨 나 봐버렸어. 네. 이게 짐바브웨 달러라서 미국 달러로 환산을 하면 그 당시 기준으로 4,070원. 짐바브웨가 바나나 한 송이에 막 1억 이렇거든요. 막. 예, 네. 막 수레로 막 맞아요, 하고 맞아요, 막 맞아요. 아니면 압축한 거 또 네. 만들고. 근데 이제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없으니까 아예 10조 짐바브웨 달러를 위조 지폐로 줍니다. 네, 그냥 위조 지폐로. 재밌는 게 부상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부상 사진은 아니고요. 그냥 요런 느낌의 부상을 줬었어요. 이게 뭐 같으세요? 피규어 박스 아니야? 요게 뭐냐면은 이게 국내에서 제일 유명했던 이그노벨상의 부상품인데 2003년에 요거를 제공했습니다. 1나노미터로 자른 황금 벽돌. 요 안에 어딘가에 1나노미터짜리 황금 벽돌이 들어가 있어요. 슬슬 보다 보니까 좀 호들갑이 좀 심한 것 같아. 아까 짐바브웨부터 슬슬 호들갑이 시작되더니 여기서 이제 도우가 좀 지나친 것 같다. 막 이상한 트로피 주기도 하고 네. 그리고 심지어 트로피도 설계도를 주고 알아서 만들어서 출력해서 만들라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247, 24/7이라는 이 강연이 있어요. 네. 이게 보통 24/7 하면 보통 24시간 7일 동안 뭐 편안함을 입는다. 그래서 뭐 의류의 브랜드도 쓰기도 하고. 근데 이게 24/7 강연은 24초 동안 강연을 합니다. 그리고 강연이 끝나고 나서 7개의 키워드로 마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막 말을 한 다음에 우주, 블랙홀, 딱 끝내는 거야.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합니다. 되게 재밌는 방식이죠. 그러면은 요건 뭐 같으세요? 요거 들고 있는 게 뭐 같아요? 내시경? 오! 뭐야? 미쳤네? 채팅창에 뭐라는 줄 알아? 성시경인 줄. 호리우치 아키라라는 분이신데 저분이 앉은 채로 셀프 대장 내시경 장치를 만드셨어요. 저 위에 은근진하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그쵸. 왼쪽은 조금 약간 웃으면서 보시고. 네. 그래서 실제로 시연을 하는 거죠.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일본이 좀 약간 선진국인가 봐요. 이그노벨상 선진국. 웃긴 연구는 일본과 영국이 압도적입니다. 일단 가볼게요. 1991년 이게 무슨 상일까요? 실험 같은데. 네. 일단은 여러 상의 분야가 있죠. 어떤 상일까? 뭐 이런 거 같아. 막 무슨 이거는 원자폭탄은 아니에요. 버섯구름 뭐 크기? 감이 안 잡혀요. 뭘까요? 요걸 받은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 왼쪽 분 아시죠? 오펜하이머요? 오펜하이머. 네. 오른쪽 분도 우리가 오펜하이머 시간에 했습니다. 알아요. 네. 나중에 수소폭탄 개발한 그렇지. 거. 에드워드 텔러입니다. 에드워드 텔러가 수소폭탄의 아버지라고 불렸잖아요. 그래서 수소폭탄뿐만 아니라 뭐 원자폭탄 만드는 맨해튼에도 참여했었고 그래갖고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에도 같이 했었고 근데 오펜하이머는 중간에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 자체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완전 돌아서요. 오펜하이머는. 근데 에드워드 텔러는 끝까지 핵무기를 옹호해요. 핵만능주의라고 불리기도 할 정도로 정말 핵무기만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수소폭탄을 만든 에드워드 텔러가 이그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반전이죠. 네. 평화상을 받은 이유가 네가 평화라는 거를 맘대로 바꿨기 때문에 너는 이그노벨 평화상을 주겠다가 된 거죠. 비판적인 거죠. 그러면 이제 92년을 갑니다. 퀴즈 나갑니다. 무슨 상일까요? 벽화 그린 사람 찾아내는 건가? 이게 힌트를 드리자면 찾아내는 방법. 15,000년 전 벽화입니다. 15,000년 전 벽화 그리는 법. 이게 이제 기독교 청소년 그룹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마을 근처에 있는 동굴에서 2마리의 들소 그림을 손상시킨 혐의로 이그노벨 고고학상을 받아요. 왜? 네, 왜냐면은 15,000년 전 동굴 벽화라서 굉장히 역사적 가치가 있는 벽화입니다. 심지어 대중에게 공개가 되지 않은 동굴이었어요. 근데 이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보이스카우트 그룹에서 아이들을 불러다가 허가 없이 청소 작업을 합니다. 낙서를 지우는 작업을. 그래서 이그노벨 고고학상을 받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좀 약간 느낌이 비판적이거나 약간, 조롱, 맞아. 조소, 약간 냉소. 블랙 코미디, 냉소. 가 있네. 너네 욕 먹어라. 그리고 1993년으로 갑니다. 무슨 상일까요? 이거 실제 논문에 있는 자료 화면입니다. 지퍼인데 저게 찝혔죠. 1번에 여기. 정확합니다. 찝혔을 때 어떻게 안 아프고 신속하고 쾌적하게 해체하는 방법 연구. 정확합니다. 그럼 상은 뭘까요? 의학상. 맞아요? 정확해요. 정확합니다. 예. 이그노벨 의학상을 받은 제임스 F. 놀런 외 2명이 받으셨고요. 예. 바지 지퍼에 남성의 중요한 부위가 꼈을 때 응급처치법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최소한의 통증, 그 다음에 손상을 초래하지 않는 접근법을 제안을 했고요. 논문에서 지퍼가 있는 바지에서 음경에 포피가 꼈을 때 최소한의 부종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환자는 높은 불안감과 협조를 할 수 없는 상태. 이거 정말 죽는 거야. 죽을 것 같거든, 이거 진짜로. 그래서 간단한 마취까지 시행을 했고요. 본 커터라는 뼈 절단기라는 게 있어요. 외과 수술에 사용하는 건데 이 본 커터를 이용해서 지퍼 중심부를 절단하는 모습이 지금 3번이. 아, 3번이. 네, 그렇게 해서 상부 하부 지퍼 부분을 분리해서 포피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이그노벨 의학상을 받은 연구인 거죠. 이제 94년으로 갑니다. 요거는 무슨 상일까? 스테인드 글라스 관련인 것 같고. 네, 요거는 미국 엘라베마 남부 침례 교회와 관련 있는 상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 성당과 아닌 성당의 신도 대머리수 상관관계 연구. 상관관계 연구. 아니 대머리 갑자기 직장원선 들어오자. 직장원선. 스테인드 글라스 없는 성당이 있거든. 그래서 그 신도의 대머리 수를 상관관계를 연구해서 스테인드 글라스의 원인이 있을 것 같다. 저거는 그냥 제가 교회를 나타내려고 든 거고 이거 되게 재밌는데 미국 엘라베마 남부 침례교회에서 이그노벨 수학상을 받았습니다. 왜 받느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비유를 통해 지옥에 가게 될 인간의 수를 계산했어요. 어떻게 계산하지? 그러니까 이게 각 종교별로 천국에 갈 확률을 자의적으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그 비율에 종교별 인구수를 곱해서 정해요. 그래서 이거에 따르면 자신들이 속한 종교, 남침례회는 대부분 천국을 갑니다. 근데 이제 기타 개신교는 천국에 갈 가능성이 꽤 높고, 그 다음에 카톨릭은 소수만 천국에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지옥행이다. 그래서 계산을 한 결과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될 엘라베마 사람들의 숫자는 무려 186만 명. 그래서 이제 이때 되게 재밌는 게 시상식을 보스턴 주재 노르웨이 영사가 헌사를 합니다. 그 이유가 노르웨이에 헬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지옥. 그래서 이제 시상식에 와요. 우리 마을로 오시라고. 근데 그 뜻이에요? 네, 지옥 진짜 HELL. 그러니까 철자나 뭐 이런 것만 비슷한 게 아니고 정말 헬이라는 이름. 아니 물론 이름은 뜻은 모르겠고. 뜻은 모르겠는데 일단 헬이죠, 헬. 근데 철자는 헬 맞고. HELL. 그러니까 이제 이 영사를 부른 거야. 너무 크죠. 그리고 95년입니다. 무슨 상일까? 이것도 단서가 다 있긴 있어요. 모먼트 그룹. 피카소 피카소 그룹? 저게 모먼트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모네구나. 그렇죠. 모네 그렇죠. S 플러스 그룹. 네. 피카소 S 플러스 그룹. 네. 모네랑 피카소. 그러니까 모네 그림이 더 좋다고 한 그룹과 피카소 그림이 더 좋다고 한 그룹의 어떤 능지 수준 뭐 이런 거 같아. 이과적인 능력이 더 발달한 사람은 뭐 피카소 그림을 좋아하고 뭐 모네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 좀 더 문과적인 그런 거 아닐까요? 비슷합니다. 되게 비슷해요. 이게 이그노벨 심리학상을 받은 연구인데요. 파블로 피카소와 클로드 모네의 차이를 비둘기에게 훈련시켜서 그 둘의 그림을 구별하게 한 연구입니다. 실험에 참여한 비둘기의 수가 있고요. 이들은 실험 전까지는 한 번도 학습을 한 적이 없어요. 얘네들을 가지고 모네와 피카소의 대표작들 20점 정도를 슬라이드와 비디오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르누아르나 여러 가지 뭐 다른 분들의 작품을 해서 이제 일반화 테스트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둘기한테 특정 화가, 그러니까 이제 모네나 피카소 이 둘의 그림을 봤을 때만 반응하면 보상을 해줘. 그렇게 한 다음에 훈련을 한 다음에 이제 새로운 모네와 피카소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봤던 게 아니라 새로운. 자연스럽게 먹이를 먹으려고 행동을 할 텐데 그렇죠, 찾아내냐. 그렇죠. 왜냐면 이제 뭔가 비슷한데 같은 그림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과연 구분할 수 있냐. 그리고 비슷한 화풍의 다른 화가 그림에 반응하느냐. 비교를 해봤더니 비둘기들은 결과적으로 모네와 피카소의 그림을 성공적으로 구별합니다. 심지어 새로운 그림을 보여줘도 두 화가의 그림을 구분한다. 화풍으로 안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림을 상하로 반전합니다. 그랬더니 모네 그림은 구별 능력이 떨어졌어요. 뒤집었더니. 위아래를 이제 확실히 인지를 하는구나. 근데 피카소는 위아래를 뒤집어도 아무 영향 없이 구별해낸다. 이거를 이제 연구원들이 정리한 게 피카소의 그림에서는 형태보다는 어떤 다른 시각적 단서를 활용하는 것 같다. 얘가 이제 형태를 보는 게 아니구나. 그럼 뒤집어도 차이가 없는 거야. 근데 모네는 뒤집으면 형태가 바뀌니까.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비둘기가 단순히 색이나 윤곽 같은 그런 기초적인 단서를 넘어서 그림의 어떤 화풍 같은 스타일, 이런 어떤 복잡한 시각적인 특성을 비둘기도 알아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동물의 인지과학이나 시각적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던진 연구입니다. 이제 96년입니다.
아 이거 그거네. 뭐 토스트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토스트 떨어뜨릴 때 잼 바른 부분으로 떨어지는 게 진짜일까? 아 그렇지. 보통 맞아요. 토스트 하면 잼이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폴링 토스트 하면 떠오르는 게 잼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맨날 그 있잖아요. 고양이에 잼 바른 그치, 식빵 그치, 붙여서 그치. 뭐가 먼저 떨어지는. 막 회전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막 그 맞아요, 공중부양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연구입니다. 그래서 버터 바른 면이 왜 먼저 떨어질까? 일종의 머피 법칙입니다. 버터 안 바른 면이 떨어지면 내가 주워 먹으면 되는데 버터 바른 면이 철퍼덕 떨어지니까 너무 열받는 거야. 치우기도 해야 되고. 네, 버터가 묻으니까.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를 물리학적으로 해석한 연구라서 이그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네. 실제로 이유가 있어요. 네, 토스트에 버터 바른 면이 먼저 떨어질 확률이 62%. 높구나. 높아요. 확실히 높아. 네, 빵이 떨어질 확률이 38%니까. 생각보다 빵으로 떨어질 확률이 꽤 있네요. 그래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이걸 연구한 영국 에스턴 대학교의 로버트 매슈라는 분이 받으셨고요. 식빵의 한쪽 면에만 버터를 바르면 양면의 무게가 달라지더라. 공기 저항의 특성도 달라지더라. 그래서 이게 그냥 머피의 법칙으로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 물리학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테이블의 높이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니에요? 너무 중요해요, 높이도.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일반적인 가정집 기준의 테이블 높이 약 75cm를 가정하고요. 이때로 해보면은 버터를 바른 면이 바닥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낙하 시간 동안 식빵이 충분히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테이블의 높이가 3m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인 테이블 높이에서는 식빵이 완전히 뒤집혀지지 못하고 버터 바른 면이 바닥으로 향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이 식빵에 버터 바른 면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머피의 법칙은 어쩌면 이 인간 세상에서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물리학적으로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라는 것을 보여준 논문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 시기에 되게 재밌는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1996년에 영국 정부 과학 고문 겸 기술청장 로버트 메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영국 과학자에게 이그노벨상을 수여하지 말 것 그리고 영국 과학자는 이그노벨상을 받게 되면 거부할 것 이것을 주장합니다. 갑자기? 영국에서? 네. 그러니까 싫다는 거야. 받지 마라 영국. 근데 재밌는 게 로버트 메이가 물리학 전공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응용 수학을 했고 동물학 교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도 사실은 이그노벨상 받을 만한 요소가 좀 있어요. 이상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찔렸어. 자기 받을까봐. 자기 받을까봐 그런 거야, 내가 봤을 때. 냄새가 언젠가 한번 조만간 받을 것 같아. 아무튼 이렇게 로버트 메이가 발언을 하니까 영국의 과학 잡지 화학과 산업에 로버트 메이의 주장에 반박하는 글을 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로버트 메이의 주장은 현실되지 못했고 그 해에는 물론 영국 과학자가 받았습니다. 이제 97년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래프나 그림은 없지만 생각보다 쉬운 단어들이 좀 있죠? 제목에. 어떠세요? 요거는 무슨 연구일까요? 토네이도의 닥터리 얼마나 뽑힐까? 오! 정확한데요? 막 만화 같은 데 보면 막 다 뽑아놓잖아. 그러니까 그거 실제로 만화같이 될까? 되게 비슷해요. 이게 그럼 무슨 상을 받았을까? 기상학. 오! 맞아요? 정확하게 아니 없는 분야인데 어떻게 알았어? 기상이니까 기상. 네. 없는 분야도 막 만들어요. 맞아. 다 만들어. 막 공중 보건상도 만들고. 그럼 부분 만들어도 다시 또 맞아. 다음엔 없어지기도 하고. 이게 이그노벨 기상학상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달의 털 뽑기로 토네이도의 풍속을 측정하는 방법이라는 논문을 제출한 뉴욕 주립대 연구팀이 받았습니다. 연구자가 받았는데요. 이게 진짜 재밌는 연구예요. 왜냐면은 토네이도가 발생했을 때 풍속을 보통 재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게 이거는 토네이도가 발생했을 때 그 풍속을 재는 게 아니야. 토네이도가 지나간 다음에 그 마을에 살아있는 닭을 찾아서 그 닭의 털이 얼마나 뽑혔는가를 통해서 토네이도의 풍속을 역으로 계산하는 연구입니다. 연구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토네이도가 지나간 후에 현장에 살아남은 닭을 수집합니다. 그 다음에 닭의 신체에서 뽑힌 깃털의 양과 분포를 기록해요. 그 다음에 인공 풍동 장치를 통해서 닭털이 뽑히기 위한 풍속, 최소 풍속을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닭의 체형, 깃털의 밀도, 깃털의 강도를 변수로 설정을 해요. 결과적으로 봤더니 풍속이 강할수록 깃털 손실은 증가한다. 특히 날개 쪽 깃털과 목 부위의 깃털이 먼저 뽑힌다. 그 다음에 깃털이 완벽히 뽑히기 시작하는 임계 풍속이 약 초속 45m. 그 다음에 토네이도가 지나간 마을에서의 닭털 손실 데이터를 수집해서 풍속을 추정했습니다. 근데 이게 토네이도의 풍속을 측정한 장비의 데이터와 유사한 정확도를 보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살아남은 닭은 토네이도의 풍속과 방향에 대한 생체 기록 장치 역할을 한다. 라는 걸 알아낸 거죠. 그리고 98년으로 가겠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재밌는 상이에요, 또. 디펜스, 방어, 언스피커블, 말할 수 없는 시체를 말 못할 공포 같은 느낌. 말 못할 공포에 저항하는 Fart. 굉장히 유명한. 빨트? 네.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거죠. 방귀? 그렇죠. 그래서 요게 말로 표현. 방귀로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는 정도의 방귀의 양. 아니, 죽은 사람은 죽었어요. 데드가 아니고 드레드. 네, 데드가 아니에요. 아니, 데드. 나 말할 수 없는 시체라고 계속. 공포라니까, 공포. 네, 이거예요. 나 공포가 버스에 나와 드레드로드라고. 네. 공포의 군주. 그래서 말 못할 공포의 약간 방어 기제로서 끼는 방귀가 주제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분야가 되게 독특해요. 이 분야가 무슨 분야일까? 분야. 네. 심리학. 약간 심리학이나 생리학 같죠. 재밌는 게 이그노벨 문학상입니다. 이 주제로 논문을 쓴 워싱턴 DC의 마라 시돌리라는 분이 하셨는데 이게 진짜 약간 문학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존재했던 한 정서장애 소년의 사례로 이 소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공경에 처했다고 느낄 때마다 지독한 방귀를 낍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방어해요. 노린재처럼. 예. 그래서 이 소년을 치료하는 과정을 논문으로 썼어요. 근데 이게 웃음을 주는 연구이긴 한데 인간의 행동과 어떤 심리적 반응 사이에 어떤 연관성을 탐구했기 때문에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연구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연구 배경은 극심한 스트레스나 공포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방귀가 발생하면서 긴장이 완화되는 심리적 방어 기제로 작용할 수 있느냐, 이 방귀가. 그래서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환경을 일부러 만든 다음에 참가자들의 방귀 빈도와 심리적 스트레스 완화 정도를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상황에서 방귀를 얼마나 많이 끼는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완화되는가. 몰래방귀 어떻게? 근데 몰래 방귀 껴도 자기가 말은 해야지. 실험이니까. 몰방은 안 됩니다. 이게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몰방은 안 돼요. 몰방이라도 말은 해야지. 항문이 근질근질하다 싶으면 좀 의식적으로 빵 껴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던가. 약간 뭐라 그러지 그거? 방실금. 방귀가 요실금처럼 흘러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말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방귀를 끼기 전후의 심리적인 상태나 어떤 심박수, 호흡 이런 걸 다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방귀가 생리적 현상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나 공포를 완화할 수 있는 자연적인 메커니즘일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귀가 사회적인 긴장 상황에서 어떤 유머의 장치, 당혹감을 나타내는 장치로 긴장을 완화할 수도 있었다. 그럼 왜 문학상이냐? 이게 되게 이 연구 과정 자체가 되게 어떤 그런 예술적인 게 있어요. 왜냐면은 2년 동안 이 소년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소년의 이 상태가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라 시돌리가 맞방귀를 껴요. 본인도 껴. 발포하면 나도 발포해. 같이 방귀를 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 인용된 그 논문의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을 보시면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처음에 피터는 나의 행동에 적잖이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방귀 낀 거죠. 놀란 피터는 곧 짜증을 냈고요. 내가 계속해서 시끄러운 방귀 소리를 내자 화를 냈다. 나를 보고 미친 거 아니냐며 당장 그만두라고 소리쳤다. 잠시 후 피터는 나를 한동안 계속 쳐다보더니 가슴 깊은 곳에서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피터는 이후에 이 연구자와 완전히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대요. 맞방귀를 통해서. 문학상 맞네. 그쵸, 문학상이죠. 그래서 이게 이그노벨상 수상 연설을 이렇게 했어요. 이분이 가장 다루기 어려운 정신과 환자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뛰어난 필력과 유려한 문체로 풀어내는 나 자신을 대견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시돌리 박사가 정말 아동 심리학자로 유명한 세계적인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그노벨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분의 어떤 업적이 알려졌어. 그래서 이분이 그해 미국 정신분석학 협회장이 됩니다. 방귀 협회장 아니고요. 일단 방귀를 껴라. 박수를 칠 것이다. 이제 99년입니다. 요거는 논문이 없어요. 근데 이걸로 추리해보세요. 나 뭔지 알 것 같아. 기가 막힌 연구입니다. 저 빤스에 저기 없잖아요. 앞에. 군형. 이 빤스에 대한 건 아니에요. 그냥 남성의 빤스에서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지가 이걸 똑같은 걸 못 구해갖고 이게 되게 어려워요. 옛날 연구라서. 저 빤스에 군형이 없어? 저도 군형 없는 빤스 있는데. 나는 그 상관관계 이런 건 줄 알았어. 이거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이그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꽤나 유용하게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는 연구다. 해지는 부위가 달라.
빤스가 해지는 부위가 다른 거 알아요? 아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부딪히는 부위가 다르니까. 아니요. 엉덩이 부분이 가장 빨리 해져요. 그래요? 그 가스가 나가는 아. 부분이 가장 먼저 그치. 사가요. 정전기 때문에 실제로 예. 계속 내구력이 떨어지긴 하니까. 예. 맞아요. 작은 고추가 맵다? 채팅이 작은 고추가 맵다라고 되는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는지 팬티에 뿌려서 확인하는 S체크 스프레이를 만든 일본의 탐정회사 세이프티 탐정사무소 소장 마키노 다케시가 이그노벨 확상을 받습니다. 다케시. 네. 다케시 소장님이. 남성의 정액 성분이 만일 속옷에 묻어 있었다면 녹색으로 반짝 빛나게 됩니다. 이게 화학 발광 원리를 이용한 기술이고요. 이 스프레이가 이제 형광 화합물과 정액 내 특정 성분의 화학 반응을 통해 빛을 방출해요. 그러면 여기 도포를 해놔야 되나요? 아니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불륜을 저질렀어. 그죠. 불륜과 상관없이 묻을 수도 있는데 이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잘 해보세요. 커뮤니케이터잖아요. 과학 커뮤니케이터인데 이 정도는 커뮤니케이션 해야죠. 어렵긴 하다 이거. 그럼 여기다 적어보세요 한번. 아니, 말하고 싶은 걸. 너무 길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려는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남성의 정액과 반응하는 물질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혼자 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그죠? 혼자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혼자 하시는 경우에는 다른 물질이 나와요? 아니요. 미리 벗고 있습니다. 근데 불륜일 경우 불륜일 입고 경우에는 있을 확률이 높고 입다가 벗은 경우가 많을 테니까 그렇죠. 입는 상태에서 그렇죠. 미량의 그렇지. 정액이 배출될 그쵸. 수 있기 때문에 그쵸. 팬티에 묻을 수가 있다. 인터스텔라의 주인공의 이름이 쿠퍼입니다. 쿠퍼 박사님이 먼저 배웅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동명이인 아니에요? 인터스텔라의 쿠퍼 박사님 제가 되게 좋아해갖고 갑자기. 네. 근데 인터스텔라의 우리 머피의 아버지 이제 쿠퍼 박사님. 쿠퍼 박사님 네. 마중을 나올 때가 있다. 난 이 얘기를 좋아한다. 이게 과학 커뮤니케이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거야. 혼자 할 때는 쿠퍼 박사님 마중을 나오지 않아요. 내가 만발의 준비를 한 채로 나와. 그러니까 깔끔하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불륜을 할 때는 쿠퍼 박사님이 마중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갑자기 불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만나자마자 모든 걸 벗고 딱 안녕하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불륜을 저질 때 막 만날 때 은은히 감돌 것이다. 감돌 것이다. 진짜 싫다. 표현이 너무 싫어. 근데 이거를 혼자 상상만으로 쿠퍼 박사님 마중을 나오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상상력이 너무 뛰어난 거라. 근데 만약에 혼자 있는데도 동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건 진짜 그러면은 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요, 진짜. 거의 마블 시리즈의 스톤 중에 현실 만드는 상상을 있잖아. 약간 예를 들어 그거예요. 예를 들어. 영화를 보는데 생각보다 좀 야해, 많이 야해. 감돌아. 감돌 수 있잖아. 감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게 그래도 쿠퍼 박사님이 나올 정도면은 네. 이거는 지금 영화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특히나 20대 초반은 감돌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런 스펠 쓰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는 이런 걸 쓸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나이가 좀 지긋해지면은 사실 감돌기가 쉽지가 않다. 마중 나가는 게 정말 웬만한 예의가 아니시면은 웬만한 마중을 못 나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리가 있는 형태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례가 다른 데서 거사를 치렀을 확률이 높다. 애정 행각을 벌였을 확률이 높다. 박사님도 늙었다. 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늘 겸손해야 돼요. 정말로. 네, 어쨌든 그래서 이게 범죄 현장에서 법의학적 증거 수집이라든지 청소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많이 쓰인다는 거죠. 이게 정액에 단백질 같은 포린, 약간 비슷한 특정 화합물이 있습니다. 포린너브. 포린 같은 게 있어요. 네, 포린너브. 얘가 이제 자외선이나 특정 화합물이랑 반응할 때 빛이 나오거든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되게 재밌는 연구다. 다음 거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이그노벨 환경보호상을 받으신 FNC 코롱의 권혁호 씨 당시 대리였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향기 나는 양복을 만들었어요. 향기 나는 양복. 요게 재밌는 게 99년도잖아요. 99년도. 근데 이미 1993년도에 이그노벨상을 받은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 마이크로 캡슐을 넣어서 향기를 냈던 것과 같은 원리로 제작된 양복이에요. 양복. 이게 1993년에 이그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제임스 캠벨이랑 게인스 캠벨. 알고 하신 건지 그런 걸 잘 모르겠네. 아마 가져왔을 수도 있고, 왜냐면은 연도 차이가 6년밖에 안 되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어쨌거나 받으셨고, 향기 나는 마이크로 캡슐이 이그노벨상을 무려 2번이나 받은 훌륭한 상이죠. 그리고 2000년입니다. 나 알 것 같아 이거. 뭡니까?
양이가 쳤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당일 올려놨을 때 진짜 문장이 완성되는 경우가 있나 없나? 진짜 너무 비슷한 조건이에요. 근데 이게 있냐 없냐는 아니고 조금 달라요. 이 상은 이그노벨 컴퓨터 공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양이가 코딩할 수 있나? 양이가 받진 않았는데 양이에게 어울리는 양이 공학적인 키보드.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요게 재밌는 게 포센스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걸 만드신 분이 이제 크리스 니스 완더라는 프로그래머인데 요 분이 이제 뭘 했냐면은 고양이가 키보드를 두드려서 입력했을 때 요거는 고양이가 친 거니까 명령을 잘라라 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은 물리적이진 않겠다. 이게 고양이의 이렇게 어떤 압력 그쵸, 이거는 그쵸. 아닐 거야.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니까. 그러니까 패턴을 보고 아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이건 고양이가 입력했을 것이다. 그 근처에 있는 배치로 보나 보다. 그럴 수도 이렇게. 있죠. 고양이 어떤 여러 같이 가지 누르는. 습성이라든지 잘 누르는 키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거는 고양이가 친 거니까 입력받지 않겠다. 좋습니다. 아 이거 합동 결혼식. 이거 알고 계시죠? 합동 결혼식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수상하셨습니다. 이거 그거 아니야? 통일교? 네, 맞아요. 1960년 36쌍을 시작으로 1997년까지 총 36만 쌍의 결혼을 성사시킨 공로로 문선명 교주가 이그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결혼을 한 거죠. 아 그래요? 왜요? 왜냐면 한 분 한 분은 비싼데 몰아서 한 번에 하니까. 아 근데 결혼을 이렇게 많이 성사시킬 수 있었지? 그러니까요. 양으로만 치면 세계 최고의 중매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그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아, 뭐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나 봐요. 약간 슈퍼패스처럼 패스. 아니 뭐 바꿀 수 있어. 아 그러면 막 이런 것도 있겠다. 리롤이 결혼했는데 결혼했는데 서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나는 안 쓰고 슈퍼 패스권 쓰기 싫어가지고 제가 써. 얘가 쓰게끔 막 유도. 야 네가 써. 나 몰라. 나 트롤. 야 약간 롤에서도 다찌 유도. 리세 마라. 다찌 유도해. 다찌 유도. 다치도. 내 다찌권 쓰기 싫어서. 나 트롤 할 거야. 나 트롤 할 거야. 뭐 이러고. 아무튼 여기가 조금 독특한 어떤 방식들이 있더라고요. 다음 가겠습니다. 저 뭐지? 이거 되게 유명한 연구죠. 이건 아실 개구리. 거야. 아우 지금 아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거는 제가 유명한 사실 거야? 실제로 여러 번 했던 이야기라서 개구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몰라? 개구리가 요 연구가 오늘 거의 주인공급입니다. 이 과거편 이그노벨상의 거의 주인공급 연구. 아 이게 제일 흥미로운 그거요? 요 연구 흥미롭다기보다 요걸 하신 분이 엄청나게 흥미로운 분이에요. 오. 예.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이그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요. 자석으로 개구리를 띄우는 법을 연구한 안드레 가임과 마이클 베리가 한 연구죠. 이 가임은 추후에 그래핀 연구 과정에서 흑연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로 붙였다 해서 그래핀 분리해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그노벨 물리학상을 2000년에 자석을 이용한 개구리 공중부양으로 받았어요. 그로부터 10년 후 2010년에 스카치 테이프로 흑연을 벗겨내서 그래핀을 합성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함으로써 최초로 이그노벨상과 노벨상을 모두 수상한 인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10년 단위를 두고 이그노벨상과 노벨상 같이 받아서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구리를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 같은 생명체가 이런 반자성을 띨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연구라서 뭐 이때 뭐 개구리의 기분은 어떨까요? 평온해 보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 그래핀이라는 걸 먼저 설명 좀 드릴게요. 이게 노벨상을 받은 건데, 이그노벨상은 개구리 반자성, 노벨상은 그래핀으로 받았는데 탄소 동수체 중에 하나인데 탄소 원자리 이렇게 2차원 평면으로 저렇게 육각 구조를 만든 거를 그래핀이라고 한 겹. 그래서 이거가 굉장히 얇은 막이에요. 원자 한 개 두께로 이루어진 막이고요. 이 두께가 0.2 나노미터. 그러니까 100억 분의 2미터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얇고 물리적, 화학적 안정성도 높다. 그래서 요거의 다른 동소체가 뭐 흑연, 탄소 나노튜브, 플로렌, 다이아몬드 같은 게 있는데 이 그래핀은 원자 딱 한 층입니다. 그러니까 딱 두께가 원자 하나야. 그러니까 이거가 되게 불가능해 보이죠. 원자 하나 두께의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여러 층으로 되면 그냥 흑연 같은 연필인데 이게 한 겹으로 원자 하나의 두께로 돼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에 주로 쓰이는 단결정 실리콘보다 100배 이상 전자가 빠르게 이동하고요. 강도는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하고요. 최고의 열 전도성을 자랑하는 다이아몬드보다 2배 이상 열 전도성이 높고요. 탄성이 뛰어나서 느리거나 구부려도 전기적 성질을 유지하고요. 가시광선에 대한 흡수량이 낮아가지고 550 나노미터 파장을 갖는 빛에 대한 투과율이 97.7%입니다. 즉 투명하게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차세대 신소재인데 이게 거의 꿈의 나노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어디다 쓰느냐? 그래핀 컨택트 렌즈.
이걸로다가 렌즈를 만들어서 안쪽에 그래핀을 이렇게 장착을 시키면은 자외선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새로운 감지 장치가 되는 거죠. 안 볼래. 난 컷신 보이면 어떡해. 괜찮아요. 보면 되지 뭐. 반갑지 뭐. 아무튼 그래갖고 중요한 거는 이게 예를 들어 뭐 렌즈나 기타 웨어러블 기기에 장착이 되면은 굉장히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말 작은 전자기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렌즈 안에 들어가는 전자기기. 이렇게 되면은 실리콘을 기반으로 이런 반도체들 만들고 굉장히 작은 전자기기가 나왔잖아요. 그래핀밸리. 그래핀밸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실리콘으로 만드는 전자기기는 한계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핀이 들어오게 되면은 정말 초박형이 돼가지고 실리콘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러면은 기존의 전자기기들이 다시 한번 혁명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녹이 없는 세상이 만들 수 있다. 그래핀이 어떤 물질을 투과를 시키지 않기 때문에 페인트에다가 이제 그래핀을 사용하면은 녹이나 부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탄 갑옷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핀으로 이제 방탄조끼를 만들면 얇게 막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케뷸라라는 걸 써요. 근데 요거보다 2배 이상 효과적이래요. 왜냐면은 철판 하나보다 그래핀 수백만 겹이 있으면은 얘가 더 잘 막는 거야. 그리고 그래핀은 엄청 가볍기 때문에 입기도 좋고 병사들도 굉장히 입고 싸우기도 좋고 여러 가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예전에 이제 플레이트 아머나 뭐 링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방탄이 돼도 총알에 뚫리고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철이라서. 근데 이 그래핀은 기동성도 좋고 최고의 소재다. 나아가서 이제 유리에다 그래핀 씌우면 방탄 유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또 시작했네. 요거는 아는 분들은 아실 궤도 거고 쿠파 박사님. 뭐 혹시 좀 젊은 친구들은 좀 모를 수 있으니까 네. 요거 이제 비타민 다 아시죠? 비타민인 것도 아시죠? 이 비타민이 혁신적인 형태가 등장합니다. 그래핀이 들어가면 네. 초박형이고 위생적으로 우수한 비타민이에요. 그러면은 절대 찢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타민에 안성 맞추는 거죠. 그래서 그래핀으로 이 비타민을 만들게 되면은 가장 친밀한 방법으로 정말 혁신적인 어떤 우리의 삶을 이어나갈 도구가 될 것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너무 완벽한 물질인데 빼낼 수가 없어. 한 겹을. 지금도 안 보이는 이유가 그게 안 돼서. 그걸 해낸 게 안드레 가임입니다. 근데 그게 상용화 되려면 한참 남았나요? 맞아요. 그것도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거를 한 겹을 떼는 게 너무 어려워서 사실상 좋은 건 알지만 그림의 떡이었다. 근데 이거를 모든 과학자들이 이거를 어떻게 한 겹을 만들지를 고민해요. 근데 가임이 그것을 노보셀로프와 함께 한 겹을 분리하는 성공합니다. 바로 이걸 이용해서. 이들이 그래핀 연구에서 사실 아마추어에 가까웠다고 해요. 근데 이들이 이제 금요일 밤의 실험이라는 어떤 소모임 같은 걸 했어요. 금요일 저녁이 되면 모여서 우리끼리 재밌는 실험을 하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막 재미로 이렇게 하다가 발견을 한 거죠. 사실 개구리를 띄운 것도 이 금요일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이 금요일 밤의 실험에서 3번의 성공 사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개구리를 띄운 이 이그노벨상을 받은 거고, 두 번째가 도마뱀 발바닥 모양을 본딴 테이프, 세 번째가 바로 이 그래핀 추출이었습니다. 테이프를 이용한. 근데 여기에 하나 추가하고 싶은 얘기가 이분의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김필립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그래핀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전문가로 손꼽히던 우리나라의 과학자예요. 사실은 김필립 교수님이 거의 다 왔었어요. 그래핀을 한 겹을 만들어야 되는데 흑연을 한 겹을 뽑으려면 어떻게 되지? 일단은 연필을 작게 만들자. 그래서 마이크로 펜슬을 만듭니다. 작은 연필로 5겹까지 성공을 했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한 겹이다. 근데 갑자기 안드레 가임이 스카치 테이프를 한 겹을 만든 테이프 거야. 딸까? 그러니까 스카치 테이프로다가 흑연을 묻혀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한 겹이에요. 근데 그게 균일하게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나? 문제는 그래서 이걸 넓게 못 만드는 게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거대한 스카치 테이프를 아무리 해도 그쵸. 원하는 이 규격을 그쵸.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크게 만드는 것 때문에 사실 상용화의 어떤 한계가 있었는데 중요한 건 그 한 겹을 만드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해냈고 이제 그때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셨는데, 그 노벨상 위원회에서는 어쨌든 안드레 가임한테 노벨상을 준 거죠. 다른 과학자들은 노벨상 위원회가 김필립 교수님이 공동 수상을 했어야 된다. 왜냐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다. 그리고 그 안드레 가임도 김필립 교수님은 정말 중요한 공헌을 했고 그와 이 상을 기꺼이 나누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상을 어떻게 나눕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다고 뭐 반쪽에 줄 거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아쉬운 건 있어요. 김필립 교수님이 받을만 했었다. 근데 김필립 교수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벨 물리학상이 그래핀을 처음 분리해낸 영국의 연구팀에게 돌아가는 건 당연하다. 왜냐면 연구를 선도한 그룹과 2등 그룹의 차이는 크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이 그어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겸손하게 말씀하신 거죠. 어쨌든 김필익 교수님이 뭐 그래핀에서 전자가 질량이 없는 것처럼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물리적 성질을 실험을 통해 밝혀내면서 2005년 네이처에 이제 논문이 실리면서 정말 유력한 노벨상 수상자가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핀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전문가일 수는 있다. 근데 어쨌거나 되게 재밌는 연구를 계속 하고 계시고 그래핀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연구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또 기회가 올 것이다. 좋습니다. 2001년 무슨 연구일까? 좀비 연구. 좀비, 로빈, 니코 로빈. 요거는 이그노벨 천체 물리학상을 받았고요. 미시간주 로체스터 힐즈에 사는 미국의 TV 전도사 잭 반 임프가 수상했습니다. 요분이 하는 게 매주 30분 분량의 TV 시리즈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불렸을 정도예요. 네. 그런데 이분이 휴거를 믿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죠. 이분이 뭘 했느냐? 우주에 있는 블랙홀이 지옥의 모든 요구 조건을 만족한다는 주장을 해서 이그노벨 천체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블랙홀이 바로 지옥이다 라는 주장을 하세요. 굉장히 재밌는 주장이죠. 그럼 거기에 막 다 그 컨텐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장이? 지옥의 모든 요구 조건을 부합할 수 있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블랙홀이. 그리고 천국, 뭐 지옥에 가는 사람의 수 막 이런 것들을 계산한 것들이 네. 되게 재밌는 게 상을 잘 받아요. 이그노벨상. 그 이그노벨상 받고 싶으면 또 이런 종목 같은 거. 네, 종교적인 것들 좀 나와도 좋고. 상 잘 받는 그 부분이 네, 있어요. 부문이 있어요. 2002년으로 갑니다. 굉장히 재밌는 연구입니다. 이건 정말로. 아, 진짜.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추렸잖아요. 아니, 내가 왜 추리는 거야 대체? 추리고 추려서 이렇게 적어진 거야. 그만 추려. 좀 비중을 좀 조절할 수 있잖아요. 왜? 이런 게 재밌어. 푸퍼 박사님. 이런 네? 게 재밌어. 아니 그러니까 취향이 너무 드러나잖아요. 이거 뭘까요 이게? 어떤 연구일까? 이 그림 한 장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 있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남성들은 이거에 대한 걸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거의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짝짝이? 짝짝이라고 와, 올라오네. 대단합니다. 시청자분들 대단합니다. 요 연구는 이그노벨 의학상을 받은 연구고요. 고대 남성 조각상과 실제 남성에게서 보이는 음량의 비대칭성에 대한 연구. 예,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크리스 맥메이너스가 수상을 했습니다. 이거 되게 재미있고 복잡한 연구입니다, 사실. 예. 보세요. 고대 조각상이 있고요. 이걸 복제한 르네상스 시기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연구를 했어요. 근데 봤는데 저 조각상에도 지금 특징이 드러나죠. 조각을 하면서 고대인들은 왼쪽에 있는 공이 오른쪽에 있는 공보다 아래로 쳐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실제 조각상에 투영을 한 거죠. 그래서 남성의 85%가 실제로 왼쪽이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보세요. 지금 어느 쪽 공이 더 크죠? 왼쪽. 이게 오류라는 거예요. 왜요? 보세요. 왼쪽이 더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왼쪽에 있는 공이 더 아래에 와 있네? 더 큰가 보다. 그치? 왼쪽에 있는 공이 더 무거우니까 아래로 갈 것이다 라고 해서 무거우려면 더 커야겠지? 그래서 왼쪽에 있는 공을 더 크게 만드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아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네. 오. 해부학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오히려 오른쪽 공이 10에서 15% 정도 더 무겁고 큽니다. 그러면 왜 더 작고 가벼운 왼쪽 공이 아래로 내려와 있느냐? 자리가 없어서 밀려난 거 아니야 아래로? 이거에 대한 정말 재밌는 설명들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무겁고 큰 녀석이 내려와야 되는데 왜 작고 가벼운 녀석이 내려왔을까? 진화론적 설명이 있습니다. 왜 짝짝일까요? 뭐 부딪히니까? 뭐 정확해요. 걸을 때 만약에 둘이 어떤 파트너십으로서 균형을 맞췄다면 그 딱딱이 아시죠? 우리 옛날에 딱딱딱 하는 거. 딱딱딱딱딱 이거. 딱딱딱딱딱딱딱 이거 아시죠? 이렇게 생기면 손상이 일어난다는 거야. 예. 그래서 한쪽이 반드시 내려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확실한 건데 혈관 구조랑 고환을 지지하는 조직의 차이. 아 나 알겠다. 봐봐요. 일반적으로 같을 경우는 이렇고 다를 경우 여기가 더 크다고 쳐요. 근데 가죽이 만약에 똑같다면은 여기는 팽팽해지고 알이 작으니까 여기가 여유가 있으니까 내려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는 고대로 있고 얘는 밀어내는 거 아니냐 이거야 나는. 그래서 작은 쪽이 아래로 있고 큰 쪽은 이 부피를 팽팽하게 해주니까 내려갈 자리가 없는 거야. 가죽에 여유가 있는 쪽이 내려가는 게 아니냐. 가죽이 똑같다면 말이죠. 그래서 난 작은 쪽이 내려가는 거 아니야. 약간 가죽량 보존의 법칙. 근데 뭐 물론 가죽이 다 양쪽이 다르게 설계되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야 미쳤다 이거.
근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혈관 구조랑 고환을 지지하는 구조 차이로 이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예. 일단은 사실은 그 왼쪽 공으로 가는 정맥 길이가 더 길대요. 정맥 길이가 더 기니까 더 먼 길을 가야 하는 왼쪽이 오른쪽보다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밀려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 가죽량 보존의 법칙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2003년 가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연구입니다. 뭘까요, 저거? 치킨이 갑자기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쵸? 확 올라가. 어. 7번에서 1, 2, 왜 3, 4, 올라갈까? 5, 6, 7. 7이 오른쪽 끝이잖아. 아, 호감. 호감을 느끼는 얼굴. 치킨이 호감을 느끼는 얼굴과 인간이 호감을 느끼는 얼굴. 야, 거의 근데 비슷합니다. 딱 봤는데 오른쪽에 여성의 얼굴을 치킨은 호감을 느낀다. 거의 비슷해요. 동물은 여성을 좋아한다. 아, 거의 비슷한데 요거 조금 바꾸면 이그노벨 학제간 연구상을 받은 주제인데요. 닭은 아름다운 인간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닭조차도 외모 지상주의다. 되게 재밌는 게 요게 이제 그 스톡홀름 대학교의 그 연구팀이 수상을 했습니다. 닭을 훈련을 시켰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걸 통해서 닭들의 취향과 스톡홀름 대학교 학생들의 취향 요거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닭을 훈련시켜서 야, 너 좋아하는 거 뭐야? 그럼 가서 막 쪼는 거야. 인간하고 일치해. 지금 일치한 그쵸? 거야. 그러니까 끌리는 감정은 신경계 내부에서 인간과 동물 공통으로 작용하는 일반적인 속성이 아니냐. 그러니까 동물조차도 잘생기고 예쁜 걸 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갖고 보면 진짜 실제로 이 반려동물들 잘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 심지어 아저씨인데 딱 있으면 동물이 맞아. 막 가려고 막 달려들어. 근데 막 붙잡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막 가만히 있는데 와갖고 막 킁킁거리는 애들도 있고. 이제 2004년으로 갑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아실 거예요. 3초를 올라오네요. 3초를 어. 5초를 뭐 이런 게 있는데 바로 주워 먹으면 청결할까? 네네네 몇 초 안에는 괜찮다. 어. 이거가 이제 5초 룰의 과학적 타당성을 연구한 시카고 농업과학고 고등학생 질리언 클라크가 수상을 합니다. 외국에도 다 있어요. 네. 그죠? 이 밈이. 그렇죠. 이게 이그노벨 공공보건상. 근데 재밌는 게 5초 룰이 징기스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좀 약간 그게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네. 근데 재밌는 게 징기스칸은 음식을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기준이 되게 낮았어요. 1년. 징기스칸은 12시간. 12시간 네. 전에 주우면 괜찮다. 그러니까 12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먹어도 괜찮다. 그건 떨어진 게 아니고 거의 방치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되게 떨어진 게 아니야. 어쨌든 이 클라크라는 고등학생은 이런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여성의 70%, 남성의 56%가 5초 룰의 규칙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언제 이 규칙을 사용하느냐. 맛있는 간식을 떨어뜨렸을 때만 이 규칙을 사용한다고요. 맛없는 간식은 맛없는 간식은 5초를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여성은 남성보다 바닥에 있던 음식을 먹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미생물이 있는 바닥에 음식을 떨어뜨리면 5초 이내에 오염된다. 그래서 이 클라크라는 학생이 대학의 여름 연구 견습 프로그램에서 인턴십 하면서 했는데 다양한 바닥을 1인치 사각형을 만들어서 면봉으로 닦아서 시작을 합니다. 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까지 다 측정을 해요. 그렇게 했는데 진짜 충격을 받은 게 이 클라크의 실험 과정에서 같이 참여했던 연구자, 박사 후보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닥에서 박테리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디 떨어뜨리던 너무 깨끗했다라는 거야. 왜 그럴까? 원래 대학이 깨끗하다는 거야. 그 청소하시는 분이 세제를 좋은 걸 쓰시나 보다. 그러니까요. 되게 깨끗했대요. 그래갖고 어쨌든 이 클라크가 굉장히 다양한 표면에서 실험을 했고요. 젤리 곰이랑 이 줄무늬 쿠키 같은 거를 사용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쿠키나 사탕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서 웬만하면 떨어진 걸 먹는다. 그리고 실제로 쿠키와 사탕이 그 미생물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고기나 채소나 치즈보다는 미생물이 발생하는 수준이 훨씬 낮다. 네. 그 설탕이 많아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 실험에서 이제 타일을 살균한 다음에 대장균을 일부러 놓고 쿠키나 젤리를 타일 위에 5초 동안 올려놓는 실험을 했어요. 이랬더니 모든 경우의 대장균은 타일에서 음식을 옮겨줬다. 그리고 매끄러운 타일일수록 더 많은 대장균을 옮겨줬다. 거친 타일에서는 오히려 덜 옮겨줬대요. 굉장히 재밌는. 재밌네요. 다음입니다. 어떤 지금 뭔가가 있죠? 마이크, 노래. 뭘까 이건? 노래를 불러. 어디서 부르죠? 노래방.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노래방에서 부르면 더 잘 된다. 아닌가?
요게 그럼 힌트. 이그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평화상이에요. 평화상. 어떤 평화를 만들었을까? 알았다. 밖에 소음이 안 들리게 부르는 노래 방법.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거는 일본 효고현의 다이스케 이노우에라는 분이 하셨는데 이분이 노래방을 발명한 분이에요. 이때 발명했어요? 이때는 아니더라도 옛날에. 이거 이때 받았죠, 상을. 중요한 거는 노래방을 발명했더니 마이크를 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평화상을 받았냐면 노래방을 발명해서 사람들 간에 서로를 참고 견디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사실 너무 듣기 싫은데 버티는 거야. 내가 다음에 불러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끼리 버텨내는 굉장히 새로운 방법을 발명했다. 서로를 이해하고, 네. 존중하고, 서로 존중하고 버티고 참아내고 싫은 것도 참아내고. 약간 인내하는 어떤 걸 발명한 거죠. 그래서 이그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습니다. 괜찮죠? 예. 또 재미있는 실험 나옵니다. 2005년. 이거 보는 순간 아는 분도 계실 거야. 보는 순간. 지금 아는 분들 계십니다. 지금. 그래요? 커피를? 와, 지금 한 4-5분 계세요. 이거는 이그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연구고요. 호주 퀸즐랜드 대학교의 존 메인스턴, 토머스 파넬이 완전히 굳어진 타르의 유속을 측정해서 수상했습니다. 왜 측정해요? 이거 고체같이 보여요. 근데 뭐가 떨어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점성이 굉장히 높은 검은색 액체입니다. 그러니까 타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송진으로 대표되는 나무의 수액을 증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종의 수지, 뭐 천연수지, 합성수지 뭐 이러잖아요. 예. 그것처럼 나무에서 나오는 점도가 높은 액체를 이제 수지라고 하는데 그 수지 전반을 말합니다. 요 타르의 다른 이름이 피치예요. 그래서 요게 되게 유명한 실험이에요. 지금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피치가 나오는 순간 1927년 완전히 밀봉된 유리 깔때기에 녹인 타르를 부었습니다. 3년 후에 완전히 굳었어. 그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봉인을 풀어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실험이 시작된 지 57년 후인 1984년 9년에 한 방울씩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논문으로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떨어질 걸 알고 있으니까 지켜본 거거든요. 그쵸. 이거는 액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수상 시점까지 이제 관찰은 계속했는데 1938년 12월, 1947년 2월, 1954년 4월, 1962년 5월, 1970년 8월, 1979년 4월, 1988년 7월, 2000년 11월에 각각 한 방울씩 떨어졌습니다. 근데 카메라를 계속 돌릴 수도 없고. 과거에는 카메라를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명 피치의 낙하 실험이라고 불립니다. 이 실험이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어요. 가장 오래 진행 중인 실험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9번째 방울이 떨어졌고요. 근데 7번째 방울이 떨어지던 당시, 이때가 1988년입니다. 이때 브리즈번 엑스포 박람회장에 저걸 전시해놨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전시된 이 피치의 낙하 실험을 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떨어지는 걸 보지 못했어요. 당시 실험을 관장하던 존 메인스턴 박사님이 하필이면은 음료 사러 갔다가 온 사이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떨어지는 순간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실험으로 유명해요. 일정이에요? 완벽하게 일정? 아니죠. 계속 추세가 바뀌어요. 근데 8번째 방울이 떨어진 게 2000년 11월입니다. 이때는 과학이 발전해서 카메라가 실험 도구를 상시 녹화가 가능해요. 그럼 떨어지는 순간 녹화할 수 있잖아. 근데 웃긴 게 떨어지는 순간에 카메라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녹화가 안 됐어요. 그리고 9번째 방울이 언제 떨어졌냐면 깔때기에서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비커에 쌓여있던 8번째 방울 꼬리에 얹혀서 그 상태로 굳어버리면 깔때기가 막힐까봐 이 교수님이 하부의 비커를 교체하다가 나무 받침대가 잘못 분리돼서 부러져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제 10번째 방울이 떨어지겠죠.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기술이 발전했느냐? 카메라 기술과 통신 기술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퀸즐랜드 대학교에서 실험에 24시간 라이브 스트림을 제공하는 중입니다. 볼 수 있어. 네, 시계가 있고요. 지금 이 퀸즐랜드 대학교 사이트에 더 피치 드랍 익스페리먼트잖아요. 지금도 45명이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대로면은 아마 2026년, 27년 사이에 10번째 방울이 떨어질 것이다. 이거 근데 되게 재밌어요. 뭔가 되게 허무하기도 해. 인생이란 이런 건가? 저거 기다려서 한번 뚝 떨어지면 또 다시 시작. 그러니까 2006년으로 갑니다. 요건 뭘까요? 야, 요거는 진짜 답이 있다.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단체 사진 찍을 때 여기 보면은 여자들은 웃고 남자들은 어리버리탄다. 아닌가? 여자들은 웃고 남자들은 어리버리탄다. 아닌가? 이거는 이그노벨 수학상을 받은 연구입니다.
이거는 단체 사진을 찍을 경우 눈을 감은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려면 최소한 몇 장을 찍어야 하는지를 수학적으로 계산한 호주의 연구팀이 수상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연구를 하신 분이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데 단체 사진을 정말 많이 찍어요. 근데 사진 속에 눈을 감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아무도 눈을 안 감은 좋은 사진을 찍으려면은 몇 장을 찍어야 하는가를 알아내는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눈 깜빡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사람들이 1분에 몇 번 눈을 깜빡이는지, 카메라 셔터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기본 정보를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인 이 반스님은 사진 속에 누군가가 눈을 깜빡일 확률에 대한 그래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방정식의 역을 만들어서 그러면 과연 몇 번을 찍어야 아무도 눈을 안 깜빡일까라는 거를 알아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알아냈냐면 20명 미만의 그룹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사람 수를 3으로 나누면 필요한 촬영 횟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 명이죠? 7명이니까 네. 7에서 3 나누면은 3번. 그렇죠. 최소한 2번 이상은 찍어야 되고 3번. 그래서 이제 한 3장 정도가 있으면 아무도 안 감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빛이 좀 조명이 나쁘거나 그러면은 셔터가 더 오래 열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진 찍는 동안 눈을 깜빡일 경우가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빛이 나쁘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엔 2로 나눠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7명이니까 4번은 찍어야 되죠. 근데 이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찍어야 할 사진의 수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3으로 나눈다, 2로 나눈다는 조명이 있고 조명이 안 좋고 요거에 따라 20명 미만의 그룹이고요. 만약에 50명 정도가 넘었다. 그러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이제 2007년으로 가겠습니다. 보세요. 어떻습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액츄얼, 러브 액츄얼리. 지금 은근히 꽤나 아는 단어가 꽤 있어요. 여기도. 알 수 없는 인플루언스. 걔도님 인플루언스잖아요. 언놀리지 인플루언서잖아요. 요거 보세요. 노말 숲볼스. 일반적인 수프볼. 셀프 리필링 수프볼. 자동으로 리필되는 수프볼이라는 거죠. 요게 이그노벨 영양학상을 받았는데요. 바닥이 안 보이는 스프 그릇을 이용한 인간의 무한한 식욕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브라이언 원싱크라는 분이 수상을 하셨는데 어떤 거냐면은 그릇 바닥에 안 보이게 숲이 있는데 호스를 연결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스프를 리필합니다. 이거를 사용자들은 아예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무한 리필했더니 인간은 무한으로 음식이 제공되는 경우에 평소보다 73%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한다. 근데 이것도 그룹을 나눴어요. 정상 그룹과 무한 리필 그릇 그룹. 정상 그릇 그룹은 일반적인 그릇, 무한 리필 그릇 그룹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참가자들한테는 원하는 만큼만 드세요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배부르면 그만 먹어도 돼. 근데 이게 원하는 만큼만 드세요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무한 리필 그릇으로 드시는 분들은 포만감이 더 늦게 온다는 것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한 리필을 사용하면 더 먹는다. 근데 포만감은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해요. 그럼 음식점 입장에서는 끝이 있는 그릇에다 주는 게 훨씬 이득이고 그래야지 포만감도 비슷하게 느끼고 적은 음식 대비. 네.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무한 리필 그릇을 사용할 경우에 내 섭취량을 모니터링하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있고 시각적인 단서 그러니까 남아있는 음식의 양이 내가 이걸 더 먹을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좀 강하게 좌우를 한다. 2008년으로 갑니다. 이거는 2편의 논문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논문인데요. 올드 코쿠, 뉴 코쿠, 다이어트 코쿠, 펩시콜라. 좋아요. 이펙트 오브 펩시콜라 앤드 코카콜라 온 휴먼 스팸 스펌 정자죠. 나왔네. 네. 모틸리티 활동성, 운동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 콜라 음용했을 때 정자의 움직임 뭐 이런 거 말하는 건가? 이게 뭐냐면은 본업으로 왔나요? 걔도 고픈. 아니 되게 재밌는 연구예요. 이건 뭐냐면은 왼쪽에 있는 연구를 먼저 보자면은 콜라가 피임에 효과가 있다. 그 연구가 있었고요. 오른쪽 연구는 정자의 운동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시기에 아예 반대되는 연구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둘이 그렇게 아예 반대되는 연구를 내면 연구의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둘 다 수상을 합니다. 이그노벨 화학상. 그래서 왼쪽 연구팀이 코카콜라는 정자를 죽이는 능력이 있어 피임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한 미국 연구팀. 오른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대만 연구팀. 보면은 0,
30분, 60분이 지났는데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예. 올드코크, 뉴코크, 뭐 다이어트 코크, 뭐 펩시콜라 그 영향을 주지 않았죠. 네. 하여튼 그래서 이 미국 연구팀에서는 2018년 이그노벨 시상식에서 또 시상자로 나왔던 분이십니다. 815 콜라는 왜 없냐고. 815는 콜라 독립 815. 그러니까요. 그럼 왜 없죠? 옐로우 콜라도 있고. 그거 좀 힘든가 봐요. 이마트 콜라 먹으면 확실히 활동량 떨어질 것 같아. 노브랜드 콜라 활동량 떨어질 수도 있어. 그 다음에 2009년으로 가겠습니다. 브래지어다. 브래지어. 네. 브래지어인데 개발한 거 같죠? 뭘까요? 알겠다. 원사이즈 브라. 아. 맞춤형. 자기가 늘려 다. 다 늘릴 수 있는 브라. 이거 진짜 중요한 연구예요. 그리고 이분의 출신 우크라이나입니다. 남성용 브라. 남성용 브라는 아닌데 남성에게도 도움이 돼요. 방탄 브라. 검은색 부분 여기. 비슷한데 방검. 방탄은 아니야. 방검 브라. 비슷한데 방탄은 아니야. 선글라스도 되는 브라. 이거 선글라스로도. 아니 누가 선글라스를 껴 이거를. 페이스 마스크. 페이스 마스크. 방독면 브라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출신의 과학자 엘레나 보드너 박사님이 체르노빌 사건 당시에 방독면이 부족했던 걸 아이디어로 삼아서 브래지어 방독면을 만들어서 공공보건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실제로 빼서 방독면으로 착용하는 것까지도 시연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거 있었어요. 스펀지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하면 그쵸. 된다고. 근데 여기에 이제 필터가 있으면은 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약간 어떤 일종의 약간 그 발명품이죠. 그거 된다고 했었어. 그리고 2010년인데요. 또 이것도 뭐라 할 것 같은데. 아니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많이 넣어요 실제로.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인과관계가 잘못됐어요. 아니 이게 이런 연구가 많아요. 사실 좀 비교적. 예. 리킹, 노리킹, 호플라. 이거는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긴 해요. 또 있네 여기 음경 있네. 메일스, 페니스, 월낫, 노리킹. 영국입니다 역시. 그리고 중국이에요. 영국 브리스톨 대학이랑 중국 연구진들이 과일박쥐의 구강성교를 과학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그노벨 생물학상을 받았고요. 이거 진짜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과학적인 기록이에요. 그럼 그 부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생각보다 과학적인 얘기라는 걸. 넘어갈래. 너무 뭐가 지금 좋은데? 세니까. 너무 세갖고 지금.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아니야. 뭔데? 봐봐. 윤활 효과. 내가 할게요. 예? 요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만이 하는 줄 알았던 행위를 이제 박쥐도 한다라는 것. 그리고 사실상 뭐 이게 되게 애매한 거긴 해요. 왜냐면은 동물도 이제 비슷한 형태의 어떤 활동들을 하는데 또 인간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박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병 예방. 네. 질병 예방 있어요. 네, 어떤 치매 향균 성분 덕분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많은 것들이 많이 또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어쨌든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전자를 전달하는데 굉장히 유리해져요. 그래요? 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확률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번의 활동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박쥐가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실제 시간이 연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컷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요. 그렇게 안 써있어요. 아니 그렇게 안 써있는데 내가 이렇게, 할게요. 아니 이렇게 써있어요. 수컷의 성기를 자극해 강도를 유지 이렇게 돼 있어요. 박쥐는 답을 알고 있다. 박쥐에게서 이런 능력들, 이런 행동 패턴이 과학적으로 발견이 됐다는 괜히 겁니다. 배트맨이 아니야. 배트맨은 답을 알고 있다. 역시 배트맨입니다. 배트맨 비긴즈에서 그러니까 그 아래 구덩이에 갇혀서 박쥐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박쥐들의 행태를 보고 나도 박쥐가 돼야겠다. 배트맨 비긴즈. 역시 박쥐입니다. 역시 박쥐예요. 역시 박쥐다. 이제 2011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그노벨 수학상을 받으신 수거론? 이장림 목사님이신데요. 요거는 되게 재밌는 게 이분만 받은 건 아닙니다. 지난 50년 동안 인류의 마지막 날을 매번 틀리게 예측해온 종말론자들이 다 같이 공동 수상을 했어요. 매번 틀리게 예측했다라는 것을 왜 수학상을 줬느냐? 최종 예측을 내리기에 앞서서 수학적 가정이라든지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세상에 가르쳤다.
네, 그래서 이그노벨 수학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꽤 받는데 왜 한국에서 받는 사람들은 왜 좀 대단하게 못 받나요? 근데 우리나라가 꽤나 대단하게 받은 두 분이 계십니다. 그 두 분은 이그노벨 현대편에 등장을 하세요. 네, 꽤나 괜찮은 최근 10년 안에. 최근 10년 안에 2012년으로 갑니다. 이거는 예스. 진짜 재밌는 연구예요. 웃긴 연구. 이렇게 앞에 깔면 똥방귀야. 아, 이거는 의미 있어요. 갑자기 막 이런 식으로 막 앞에 붙여. 그러면 본인이 괜히 찔리는 거거든. 그럼 괜히 너 한마디만 해봐 아니라고 할 거야 하고 각오하듯이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아니야. 딱 보이죠 일단 가스 익스플로전이. 분야는 당연히 이그노벨 의학상이겠죠. 네, 뭐, 썰저리가 있으니까. 예, 아니 근데 보니까 그거네. 예. 콜로닉이라 가스라는 게 이제 방귀 폭발 사고. 그래서 11명이 어디서 폭발입니까? 장내. 오 아 이거 심각하네. 11명이 수술했고 맞아요. 3명이 뭐 안 좋게 됐고 그리고 뭐 5명이 APC 뭐 4명이 하고 뭐 해서 결국 1명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설명을 드리자면 이그노벨 의학상을 받은 연구고요.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는 의사들에게 환자가 폭발할 확률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조언한 프랑스 에마누엘 벤 수잔 교수팀이 받은 상입니다. 아 수잔 교수팀. 네, 이거는 되게 위험한 사고긴 한데 왜냐면 대장 내시경 중에 전기 수술기가 있어요. 예. 거기 이제 전기 수술기 장비가 있는데 예. 요거를 사용하다가 대장 내 가스 폭발이 일어나는 원인과 예방 방법을 분석한 연구입니다. 네. 심각한 내용이네. 그렇죠. 왜냐면 우리 몸 안에 어쨌든 폭발할 만한 가스가 있다라는 거고 이게 내시경 중에 폭발했다는 뜻입니다. 전기 사고로. 예. 네, 그래서 안전한 내시경 시술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철저하게 적절하게 대장을 잘 준비를 해 놓을 수 있을까라는 거를 강조하는 논문이고요. 예, 예. 적절한 대장의 상태를 준비하고요. 발효가 가능한 세척제 이런 걸 회피를 해야 된다. 네, 철저한 세척이 폭발의 위험을 줄인다라는 연구입니다. 마지막 연구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연구. 고전편의 마지막 연구입니다. 어떤 연구일까요? 똥이지 뭐. 똥 아니에요? 시 똥이잖아요. 정말 재밌는 연구입니다. 이거. 뭘까 모르겠어 난. 오른쪽에 있는 곤충은 쇠똥구리겠죠? 쇠똥구리가 만든 똥 경단이 그쵸? 뭔가 그 안에 몇 조각으로 갈라져 있냐가? 되게 창의적이다 그거. 왜냐면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이런 것도 그렇고 3D로 긁어놓은 것 같아 이렇게 약간 구조가. 이게 뭐냐면은 쇠똥구리가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이그노벨 생물 천문 공동상입니다. 쇠똥구리가 길을 잃었을 때 은하수를 보고 길을 찾는다라는 걸 발견해낸 마리 다케 연구팀에서 수상을 했어요. 하늘을 볼 수 있을 때는 왼쪽, 하늘을 못 보면 막 헤매는 거야. 목적지를 못 찾아요. 네. 그래서 별빛이 없는 구름 낀 밤이나 시야가 가려진 경우에 경로가 불규칙해지고 이동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건 착한 똥이네요. 네, 착한 똥이에요. 근데 별빛이 있는 밤에는 경로가 지금 직선이죠. 예. 최단 거리를 딱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신기하다. 굉장한 거죠 지금. 딱 따라간다. 그래서 일단은 뭐 밝은 별이 몇 개만 있는 경우, 완전한 어둠 혹은 은하수가 보이는 경우 이런 거를 다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은하수가 보일 때는 시간과 경로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밝은 별이 몇 개만 있다. 경로가 틀어지고요. 저렇게 헤매 비처럼. 네, 완전 암흑이면은 경로가 정말 크게 불규칙해진다. 그리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몇 년 전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게 팬데믹을 종식시키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정말 큰 역할을 했던 게 전례 없는 속도로 개발이 됐고 그게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투입이 돼서 우리를 살렸던 바로 코로나19 백신을 꼽을 수 있겠죠. 예. 그쵸? 백신 개발이 너무 빨랐다. 보통 임상을 3년을 하는데 어떻게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백신이 나오냐? 하는 세간의 우려와 달리 이 백신이 투입되면서 사람들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마스크 사라졌고요. 맞아요. 그쵸?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연구를 수십 년간 이어온 분이 계세요. 이분이 누구냐? 학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완전한 아웃사이더였고요. 자신의 연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악 물고 버텨낸 커털린 커리코 박사님입니다. 이분은 정말 본인에게 어떤 확고한 의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RNA 백신을 연구할 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한다. 안 되는 거 모르냐? 그래서 이분은 연구소에서 승진을 못했습니다. 네. 근데도 연구만 할 수 있으면은 정말 낮은 직책에서도 본인의 연구에만 몰두했던 과학자입니다. 커털린 커리코. 그래서
스페인 독감으로 예전에 5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코로나19는 이거보다 더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RNA 백신이 개발이 됐고요. 정말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었는데 700만 명 정도가 사망하고 종결됐습니다. 학계가 전부 다 DNA에만 열중할 때 본인만 RNA의 가능성을 보고 RNA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동료들이 무시했고요. 연구기관이 홀대했고요. 모든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확고한 믿음으로 외길 인생을 걸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2023년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을 개발한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짓들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쓸데없는 짓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수많은 쓸데없는 짓들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는가. 심지어 그 혜택 중에 하나는 우리를 생존시키기까지 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나온 것처럼. 그래서 이그노벨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정말 쓸데없어 보이는 연구들, 쓸모없어 보이는 연구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쓸데없는 짓, 쓸모없는 짓 이런 건 없다. 혹시 누군가가 나의 행위를 그렇게 보거나 혹은 나에게 그렇게 보이는 누군가의 행위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하면 좋겠다. 쓸모없게 보이는 것에서 쓸모 이상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을 하자. 왜냐? 과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야, 쓸모없게 보이는 것에서 쓸모 이상의 가치 시작해요. 근데 여기 되게 좋은 말인데 마지막에 궤도가 붙으니까 본인 변호하는 내용 같아요. 약간 오늘의 똥방귀는 쓸모 이상의 가치가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아래 궤도가 붙으니까. 정말로. 제가 이제 여기서 끄는 이유는 최근 10년,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요 과정에서는 너무 재미있는 연구가 많아서 제가 요 10년은 따로 떼서 이그노벨상 현대편으로 해요. 요 정도 범위도 괜찮았죠? 네, 그럼 이 정도의 볼륨이 있다. 나머지 한 10년이? 나머지 10년이. 요 정도가 이제 다음번에 하기 좋다.